뭐 170석 그 여당이 이렇게 법안을 날치게 통과할 때는 그냥 방관하시다가 또 여당 후보로서도 지금 이 집권당의 그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민주당 3기 정부가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망률 제일 낮았고 감염자 제일 적었고 경제 회복률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폄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규칙 안 지키시고. 그 신천지 지금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의 성과를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지적 하나 드리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방해만 하지 마시고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도 현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지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 이런 것 양쪽 모두 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규모의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10시로 제한하고 뭐 이렇게 사람 인원수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집권하면 오히려 사면을 하겠다. 뭐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과 되게 유사한 지적들을 하고 홍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게 지금 방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소한 거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윤석열 후보 마스크 안 쓴다고 하시는데 유세 현장에서. 예, 유세 현장에서 최근에는 뭐 본인도 잘 안 쓰시고 그리고 마치 그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중대본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했다라는 게 이미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트집 잡기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안쓰러울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그 손실보상, 그러니까 결국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꽤 좋은 성적표를 얻고 있는데 네. 경제적 피해 보상에 있어서 범위나 수의 주체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사실은 심상정 후보는 단순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그리고 특수고용직, 신용카드, 뭐 판매원, 행사 도우미 다양한 직군들을 일일이 호명했어요. 그래서 과연 실제로 이 사회에서 손실보상 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가장 분석을 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한 건 심상정 후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늘 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그 코로나 대책 관련해가지고 서로 양당의 책임을 떠넘기는 토론을 보면서 좀 많이 답답했어요.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법정 토론을 하는 동안에 추경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을 뭐 14조를 할 거냐 17조를 할 거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고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전에 이제 코로나 특별회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쓰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무리가 안 가고. 근데 그거를 오늘 토론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법정 토론을 한창 하는 도중에 국민의힘 대변인단에서 공보단에 문자를 돌렸어요. 윤석열 후보도 작년 12월에 그 코로나 특별회계를 제안을 했다. 그런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분 뒤에 윤석열 후보가 방송 토론에 질문을 해요. 특별회계는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양당에서 그 양당 후보들이 토론을 하신 게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좀 핵심을 놓치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 손실보상 관련해 가지고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새로운 뭐 대안도 대안을 또 제시를 하는 모습은 좀 눈에 그게 띄었던 꼭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 특별회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미 제기를 2020년 총선 때 했었죠. 그때 특별회계 얘기를 100조 얘기를 꺼냈었고 그때는 이야기가 덮였다가 이번에 다시 꺼냈는데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우리 그 당시 선대위원장을 할 때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잘 안 들어요. 비서실에서 나온 문건만 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기서 거 또 왜 같고요. 그렇게 치고 들어오세요 또. 아니, 뭐 잠깐 치워놨죠. 왜 그런데 이제 그러시네요, 특별하게 잠깐 하고 얘기를 넘어가야 됐습니다. 이게 되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지금 올해 예산 600조인데 이 중에 300조는 인건비랑 경직성 예산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300조에서 쥐어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입 구조에서 다 쥐어짜서 유동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한 5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건 5조에서 10조 정도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다. 특별회계를 100조를 만드는 것도 결국 부채를 내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무시돼 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우리가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하고 컴퓨터를 쓰고 디지털 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G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두고 좀 약간 몰아가듯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씩 좁혀가는 모습이었는데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 네. 본인의 어떻게 전문성을 돋보이려는 시도였습니까? 아니면 단일화의 앙금입니까? 단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사실은 저희는 저 장면을 보면서 국민의당 대기실에서는 전부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것은 스스로 유리한 전장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뭐 플랫폼, 네. 데이터, 뭐 4차 산업혁명 네, 뭐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다 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그 지점에서 사실은 지나치게 인파이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만 묻고 답을 해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월등하게 탁월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플랫폼과 빅데이터도 구별 못하냐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또 공세를 가하던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차 토론 때는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할 때 네. 그때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약간 멈칫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더 심하게 더 공격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에 디지털과 플랫폼은 다른 것이고 빅데이터 또 다른 것이고 네. 완전 구분을 해가지고 정책적인 우위를 완전히 콘트라스트가 확 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안철수 후보가 제일 잘한 부분인 것 같고 네. 저는 오늘 4명의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가 그런 면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무슨 알고리즘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돈이 되는 거니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넓은 시장 공공 데이터 시장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나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 이런 데 반대가 많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 데이터를 공공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나올 것인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돈이 되는 걸 만들어서 산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아직 거기까지 못 가시고 5G, AI, 뭐 알고리즘 아는 단어들 위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얘기였는데 미래 먹을거리는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런 문제 플러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디지털 전환만 가지고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원래 질문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엇이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 부분 없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우리 새 경제 정책을 짜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굉장히 세 분이 판정성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공격하니 약간 좀 비정해 보이거든요. 네, 짧게 좀 들을게요. 방어권을 아유, 드려야겠네요. 아니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도 답변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오늘 잘했다라고 느낀 게 아무래도 본인 분야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답변들을 보면 맞는 얘기를 하셔도 좀 지루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약간 자신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었다. 네.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 안철수 후보 얘기도 좀 안 맞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나 AI 알고리즘 같은 것들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는데 이거 다 하드웨어 쪽인 거 아니냐. 네. 사실 AI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소한 어떤 부분들을 제외하고 기세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에서는 저도 좋았다라는 거 인정하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컴퓨터보다는 약간 컴퓨터가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긴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답변하신 것들 보면 실제 요즘 데이터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 기반의 뭐 S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점 데이터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답변 방향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양 후보를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아주 제대로 과시를 했거든요. 그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놨던 대안인데 저는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십니까? 아니 제3의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고르는 정책이 것도 있고, 똑같다는 걸 제가 아니, 지적을 다 틀린 했는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92만 원 내셨어요. 92만 원 내나? 아니, 다 합쳐갖고.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전월세 사는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한 800만 원 냅니다.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집부자들 말씀이죠. 대변하시는 건 알겠는데 에? 그렇게 무슨 국가가 말이지 다 뺏어갔다. 그 제가 볼 때는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떤 법으로 어떤 형량으로 다스립니까 도대체? 심상정 후보는 사실 이때 되게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보시면 주도권 토론 9분씩 있는데 네. 나머지 세 후보가 심 후보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분량이 적어요. 소외돼요. 네, 그럼에도 이 존재감이 이렇게 나타나려면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펀치력 되게 있게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한 공격보다 윤석열 후보한테 한 공격이 좀 펀치가 좀 더 잘 들어가지 않았나. 종부세 관련요? 네, 종부세 네. 부분이나 뭐 주식 양도세 부분이나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 규제 완화나 감세 정책이 좀 한계적인 거 아니냐라는 정책적 비판을 했던 것 같고 네. 이쪽 그 나머지 윤석열 후보한테는 정책적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날선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나오는 방송을 좀 보셨나 이런 느낌이 왜요?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토론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 이재명 후보께서 국민의힘 공약을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늘 얘기한 게 그거였거든요. 양도세 좀 낮춰주고 보유세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너무 급하게 올리지 말고 공급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희 국민의힘이 한 3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였는데 네. 그나마 이제라도 이 얘기를 좀 이해하셔서 다행이다. 뭐 저희는 이런 말씀 네, 드리고 김성희 대변인이 짧게 듣고 양도세,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유세 다 낮추자고 하다 갑자기 또 하나 높이자고 하시니까 약간 당혹스럽게 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정책은 세금을 거의 전면 폐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공급을 늘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대안 없이 무조건 비판만 하신 게 아닌가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칼이 무뎌져서 마지막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심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네.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양당 후보를 적절하게 유효타를 때렸던 것은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김만배하고 뭐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설계자와 그 승인권자가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셨습니다. 성남시장. 조재현 대법관이면은 뭐 자, 시간이 돼서 제가 우리 끊겠습니다. 후보님은 면책되는 네. 겁니까? 영장 들어오면 바로 죽는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기자하고 왜 욕하고 싸우십니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살아나갈 사람들인데 실체가 있으면은 벌써 했겠죠.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놔뒀겠습니까? 하여튼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왜 보도가 안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우선 이 대장동 카드를 이재명 후보가 꺼내는 상황을 보면 네. 저희 이제 윤석열 후보가 법인카드 공급 횡령 관련한 부분을 물어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갑자기 막 판례를 주섬주섬 네, 꺼내시면서 맞습니다. 녹취록을 막 읽으시더라고요. 네. 결국은 참 이 법인카드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사과도 못하시고 뭐 되게 애매하게 배모 사무관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는 그 궁색한 처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후보의 얘기 중에 제일 시원했던 게 누가 잘못인 거 아니냐 했을 때 아유 당연히 우리 후보님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시원해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그 보도를 좀 못 보셨나 봐요. 이재명 게이트라는 그러니까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 그런 공방이 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이제 언론 보도가 한 3, 4일 전쯤에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공세를 취하다 보니까 정작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녹취록에 윤석열은 나와도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을 끝난다라는 얘기는 나와도 이재명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주구장창 얘기하셨는데 네.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심지어 김만배 씨 본인의 입에서 이재명 게이트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네. 저는 이것이 결국은 대장동의 핵심을 우리 국민들께 인식시켜드리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이 녹취가 된 시점은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것이 2020년 10월 23일의 일이죠. 아시다시피 대장동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던 당시에 이루어졌던 녹취로 여기서 이야기한 이재명 게이트는 그 당시 23일에 있었던 그 판결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유죄가 나오면 사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날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을 탈출하던 식의 녹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2021년 이후에 벌어졌던 대장동 게이트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 죄 많은 사람의 이런 김만배 씨가 했던 발언들이 보여주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뭐라 그러셨죠? 10년 동안 본 적 없고 네. 상갓집에서 한번 본 사이다. 네. 라고 하기에는 김만배 의원의 발언, 이 김만배 씨의 발언이 여러 가지로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둘이 아는 사이는 맞구나. 네. 이게 또 윤석열 후보가 외면하려고 대강 얼버무린 얘기구나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아니 그냥 썰 푸는 걸 수도 있죠 김만배 씨가. 송명건 예. 시장님. 예. 그 참 저희 시청자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면서 또 여기서까지 대장동 이야기 이런 거 들어야 되나 네.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후보께서 대장동 얘기 또 도이치모터스 얘기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 법정 토론 2시간이 굉장히 금쪽 같은 시간이거든요. 네. 5년 동안에 6시간입니다. 5년 동안에. 그 귀중한 시간을 사실 국민들께 하나라도 더 경제 대책을 말씀드리고 네.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릴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 위주의 토론이 돼야 되는데 사실 두 후보께서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키셨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산 역사가 거기서 다시 한번 펼쳐졌다. 그러니까 대선 1위 후보, 2위 후보의 대결 대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격조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민망했다. 네. Stay